한국에도 적용한 거예요. 한국에다가도. 그런데 한국에는 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대 이 정부나 이 처음에 건국 헌법 자체가 굉장히 프로그레시브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사회민주주의적인 색깔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그걸 갖고 있고, 그다음에 농지개혁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서유럽에 가서 사회민주주의자들을 다 포용을 해서 정치적인 안정을 이뤘던 미국의 입장에서 그것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한국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한국과의 경제적인 협력이 진행이 됐다 이거죠. 그런 여러 가지 요건이 착착 맞아떨어져 갖고, 단지 이제 미국에서 한국의 어떤 이 중요 산업의 국공영이라는 헌법 조항 이런 건 좀 빼달라. 그래서 빼줬어요. 뭐 빼주면서도 사실은 주요 뭐 한전이라든가 대부분 공영기업으로 그대로 유지를 했죠. 헌법에서는 빼줬고. 그렇게 해서 상호 간의 갈등을 극복을 하고 장기적인 협력의 틀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에서도 보면은 유럽에서 일어난 미국과의 협력 관계가 한국에서도 거의 같은 패턴으로 일어났다. 우리는 서유럽에 의해서 그 당시에 후진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나라를 디자인했던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투쟁을 하거나 국내에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거나 외정이 많은 정보를 왜곡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해외 정보를 이 사람들이 습득을 해서 국제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었고, 미국에서 뉴딜 정책이라는 그런 진보적인 정책이 실시하게 되는 것도 알고 있었고, 서유럽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이 활동을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최신의 버전, 최신의 심판 국가 이 구조를 비전으로 제시를 한 거죠, 헌법에. 그래서 바로 선진국들과 협력 관계가 훅업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물질적인 하드웨어들도 따라와서 오늘날처럼 첨단 산업에서 할 만한 경쟁력을 가진 나라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출 주도형 산업화도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고, 거기에서 굉장히 수출 주도형 산업화를 하면서도 종속이 되는 게 아니라 중공업도 다 갖추고 농업도 갖추고 있는 그런 자립적인 경제를 건설한 것에 대해서 많은 나라들이 놀라고, 그래서 개도국들이 20세기 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20세기 말이 되면 동구권이 붕괴하죠. 소련도 흔들리다가 해체되죠. 중국이 모택동 노선을 버리고 등소평이 개방 노선으로 돌아서죠. 그러니까 이 자력경쟁 자주 노선을 주장하던 정치 세력들이 개발도상국 전체에서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냉전이 종식되면서. 그러면서 눈을 딱 떠보니까, 아니 우리가 맨날 자주 노선 주장하는 동안 저 나라는 저렇게 발전을 했네. 한국을 보니까. 저 나라가 가던 길이 그게 옳은 길이었네. 이게 거의 전 세계적인 컨센서스가 된 거죠. 동굴아파에서 공산주의로부터 벗어난 나라들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그때가 바로 이제 미국이 이 소련 진영을 제외한 서방 진영만 관할하고 있던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소련이 망하면서 전 지구적으로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전 지구적으로 관할 범위를 넓힐 때죠. 그러니까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전 지구적으로 관할 범위를 넓히는 것과 같은 동시에 한국이라는 발전 모델이 세계화되는 그런 계기가 이제 20세기 말에 일어났고, 그때 이제 그것에 올라타고 한 것이 이제 등소평의 개혁 개방이었고, 그 결실을 이미 중국은 보고 있고, 그 결실을 본 다음에 지금에 와서는 이제 여러 가지 역사를 수정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마치
말하자면 중국의 이 공산당이 모든 것을 리드를 해서 이렇게 번영을 누리게 됐다는 식으로 이제 헛된 소리를 자꾸 하고 있는데, 공산당이 자기네들의 공산주의를 노선을 걸었을 동안은 모택동 시대에 아주 비참한 재난을 겪고 있다가 공산주의 이념을 거의 버리다시피 하고 한국의 모델을 따라오면서 이런 번영의 길을 들어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은 지니 코에피션트, 지니 계수가 4.7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2017년에 0.467, 뭐 4.67이라고도 하고 0.467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불평등한 사회가 돼 있죠. 게다가 자기네들이 뭐 갑자기 안 하고 하지 않던 항일 전승기념일 행사를 하질 않나. 항일 투쟁은 장개석 정부가 했고, 모스크바의 스탈린도 그때는 항일의 이 정부를 장개석으로 인정을 하고 있었고, 이 모택동 중국 공산당은 장개석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움직이라고 스탈린이 지시를 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지금에 와서는 자기네들이 마치 항일 전쟁에 승리를 한 것처럼 그렇게 대대적인 항일 전승 기념일을 하는데, 사실은 일본으로부터 항복을 난진에 가서 받아낸 정부는 장개석 정부였죠. 항일 일본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낸 다음에 국공내전에 휘말려서 이제 져서 대만으로 갔는데, 거기에 또 우리나라 대통령이 또 그 막루에 또 올라가는 일까지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과거 역사를 막 조작을 하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뭐 쉽게 이렇게 휘말리고 이런 것들이 참 속상하죠.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세계관에 대한 국민들의 지식이 좀 더 확고하게 이렇게 다져져 있어야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그 실수 하나가 굉장히 큰 데미지를 주는 거죠.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의 지배계급이 이 통치 능력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실수가 벌어진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의 모델은 세계화됐고, 그 세계화될 그때쯤은 이제 소련이라는 경쟁자도 없어지고, 미국은 이제 월가 중심의 신자유주의 국면으로 이제 세계 경제 질서를 끌고 나가고, 미국이,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경쟁자도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세계적으로 이게 금융위가 간헐적으로 계속 되풀이되면서 뭐 1980년대 남미에서 왔고, 97년 8년에 우리나라하고 동아시아에서 왔고, 2007년에는 월가, 미국의 월가에서 왔고, 지금 이제 코로나발로 또 지금 그런 상태로 되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그 데미지를 주는 게 사람들의 그 경제적인 안정을 해치잖아요. 이 경제적인 안정을 덩치가 큰 기업은 견디는데, 덩치가 작은 기업일수록 견디기가 어렵고 흔들리고, 그러니까 작은 조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생활이 불안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생활이 어려우니까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그 선동에도 공감을 하기가 쉽죠. 화가 나니까, 평소에 화가 나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우리가 발전 모델에 이를 만큼 성공적인 발전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행복하다거나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단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미래에서 찾아야 되지 과거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 이미 우리는 과거에 하나의 모델이 될 만큼의 성취를 그러한 훌륭한 길을 왔으니까,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러니까 과거를 자꾸 탓하지 말고 미래에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함으로 해서
더 다른 나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모두가에게 희망을 주고 모두가 같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우리는 개척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미국, 중국처럼 대국주의로 주변 나라를 업신여기는 이런 기질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또 미국이나 이런 나라처럼 막 이 흑백 문제, 인종 갈등 이런 게 역사적인 유산으로 우리가 부담을 갖고 있는 나라도 아니고 영국과 같이 노동자 계급의 그 역사, 탄생의 역사를,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도 아니다는 점. 그러니까 많이 힘들긴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클린 시트, 깨끗한 바탕에서 시작한 그런 나라. 그러니까 늦게 시작한 후발 개발도상국이었지만 그 대신 과거의 어떤 부담으로부터는 상당히 자유로운 그런 나라니까 중국처럼 막 과거를 가리기 위해서 막 인터넷을 차단하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도 없고 너무 뭐 사람들의 불평불만을 다 허용을 해서 걱정인 그래서 너무 갈등을 필요 없이 쓸데없이 많이 겪는 이런 나라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인터넷을 억압할 필요도 없고 빈부격차도 많긴 하지만 지니 개수로 보면 우리나라가 뭐 3.3 이하, 0.33 이하니까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은 편이지만 우리는 또 우리의 기질이 너 나 이렇게 계약 관계로 딱딱 하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항상 생각하고 하는 그런 문화니까 좀 더 우리가 분발을 해서 불안정하게 사는 많은 사람들도 안정되게 살 수 있는 어떤 길을 찾아보는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발전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법이 아니냐.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하고 있는 이런 식의 막 자기 나라에 있는 소수민족을 억압을 하고 역사를 조작을 하고 인터넷을 차단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주위의 나라들이 입장에서는 그 큰 나라가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하니까 상당히 무섭죠. 저런 그 나쁜 영향이 우리한테 올까 봐.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의연하게 중국의 저러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이 국제 질서의 문제점들을 더 보완을 하고 더 국제 협력이 더 잘 돼서 더 많은 나라가 발전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건국강령에 들어가 있는 홍익인간, 이화세계 뭐 이런 이념, 뭐 당군의 이념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에도 부응을 하고 또 뭐 이미 아까 이야기한 그 중경 시대의 임시정부 지도자들도 이런 생각을 그때 하고 있었다 그래요. 국제적으로 문서로 남아 있거든요. 국제적으로 자원의 효용, 기술의 확장, 자본의 수출입 등 교호 관계를 전제로 하여 국제 전체의 상한 조화와 협조를 촉진시키자. 이것이 우리 건국 이념이다. 뭐 이런 식의 그때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지속 가능한 세계 발전을 위한 통로가 국제 협력이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서로 막 싸우고 전쟁하는 시대가 아니라 협력으로 같이 발전하는 이러한 세계를 갖고 가는데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right 포지션에 와 있고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모델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발전해 왔으니까 이 부분으로 점점 더 우리가 이 방향으로 미래를 이끌어 나가자. 그것이 한국적인 발전으로 향한 접근이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장시간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